같은 요양병원에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험회사에서 누구는 50%를 주고 누구는 10%를 줘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가요. 똑같이 예. 가요. 왜? 똑같은 병원. 아니 왜 10%는 뭐고 50%는 뭐고 부지급은 뭡니까? 얼마 전 뉴스타파를 보았습니다. 암 입원 일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더군요.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란거리에 대해서도요. 암 입원 일당이 문제가 된 것은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결정적으로 2010년에 판례가 등장한 이후부터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죠. 사실 이 판례는 암 수술비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의 문구가 그대로 암 입원 일당에 적용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암 입원 일당이 문제가 된 것은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요양병원은 심평원의 삭감도 없이 오랫동안 입원이 가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섭니다. 그래서 2010년에 판례가 만들어집니다.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 입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한 7일 이외에는 암 입원 일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하급심 판례를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공식적 법원의 입장인 대법원 판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일신문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례가 있다며 인용한 2016년의 대법원 판례는 심리 불속행되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상반된 두 개의 판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어쨌든 2012년에 고등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에서 인용한 2016년의 대법원 판례의 1심과 2심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판례 경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하급심들이 제시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수술 2. 방사선 치료 3. 항암 약물 치료. 사실 이건 교과서적인 3대 암 치료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4. 항암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원인 경우를 추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후유증과 합병증 치료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리하면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직접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많은 보험사들은 자체 지침에 의해서 대기 및 회복 기간과 그 외 부수적인 기간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치료가 괴로운 게 아니라 대기 및 회복 기간이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과정은 하나의 투여주기, 즉 사이클로 봅니다. 심지어는 국립암센터의 항암 Q&A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자체 지침으로 대기 및 회복 기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니 보험사의 사정과 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대기 및 회복 기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했다는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과거 몇몇 보험사들의 자체 지급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말기암 환자 치료의 경우까지도 최근 몇몇 보험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에서 인용한 그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말기암 환자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그 외의 암 입원 일당과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는 일관되게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닌 보존 치료 또는 면역 증강 치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송이 상기의 약품을 항암 약물 치료제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2010년의 대법원 판례를 기억하시나요? 후유증 및 합병증 입원은 입원 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 말입니다. 이게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질병 입원 일당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케이스에서 이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암이던 주요 성인병이던 아니면 보통 질병 입원 일당이던 약관에는 유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경우라고 말입니다. 하긴 뭐 굳이 이 판례 때문이겠습니까? 과거에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평균 입원 일수 통계를 들먹이고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책했던 그 보험사가 생각납니다. 차라리 이 판례라도 들먹이면서 면책 주장을 해보지 그랬습니까? 그럼 좀 그럴싸하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암의 경우 직접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만 입원 일당을 지급하고 후유증과 합병증 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기 및 회복기간과 관련해서는 추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모든 보험사가 일관된 지침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휴대폰 단통법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쨌든 이제 입원 일당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실 분이라면 암과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진단비를 상향 조정하고 입원 일당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으시거나 clep.modu.s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